아버지, 저 믿으시죠? 요즘은 노인사기나 가족 간 법적 분쟁도 많아서 아버지 것도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란다. 단 하나는 말해주마. 내 노후는 내 손으로 지킨다는 원칙. 아직 유효해. 변한 건 없다. 오늘의 사연은 73살 윤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전직 변호사였던 그는 은퇴 후 홀로 살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그를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죠. 아들의 입에서 처음 증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윤철 씨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목, 그리고 결국 건네받은 건 한 장의 계약서였습니다. 윤철 씨는 그 밤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계약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평생 계약서를 써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엔 내가 아닌 남의 손에서 시작된 계약서를 다 받아보네. 그날 밤 윤철 씨는 결심합니다. 이 계약은 내 인생을 묶는 족쇄가 아닌 지켜야 할 경계라는 걸 보여주겠다고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파도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아침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천천히 거실 바닥을 덮어가고 있었죠. 이른 새벽 윤철은 매일 아침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유리잔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는 애써 무심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정년 퇴임 후 벌써 10여 년이 흘렀지만 일과 시간에 일어나고 신문을 종이로 읽으며 서재에 놓인 책들을 하루에 한 권씩 들춰보는 습관은 여전했죠.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고 서울에 사는 외동아들 선호와는 연락만 드물게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외로움도 고독도 이젠 익숙했지만 그날 아침만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 한 장. 어제 종합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였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소견. 의사는 설명을 덧붙였죠. 환자분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불편한 건 없으시겠지만 단기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점점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흐려진다는 것. 윤철은 누구보다 선명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판단하고 증거로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가르던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죠. 손을 떼고 있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결과 지금쯤 나왔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검사 결과 어떠셨어요? 기억력은 괜찮다고 하던가요? 다른 증상은 없고요. 그래, 별일 없다고 하더라.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그냥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구나. 아, 그래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아버지 생활 전반도 같이 계획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놓치시는 부분 생기기 전에요. 윤철은 순간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계획, 관리, 놓치기 전에라는 단어들이 조심스러운 듯하면서도 어딘가 계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배려인 듯하지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말투였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그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안쪽 오래된 서류 박스를 꺼내고 그 안에서 하나의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 속에는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직접 적어둔 문서였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않은 채로 써내려간 문장이었습니다. 윤철은 조용히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누가 날 믿겠나? 그는 아직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도 머리도 아직 충분히 움직였고 이성도 살아 있었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틈을 기회로 삼으려 들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누군가 먼저 내 판단권을 가져가려 한다면 그는 그럴 가능성을 본능처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철은 유언장을 다시 정리한 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조용한 집 안에 또각또각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아직은 당신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놓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재산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쌓아온 삶 전체를요. 그는 커튼을 닫고 천천히 침대로 향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날 아들의 말투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생활을 함께 계획하자는 말. 그 안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박윤철은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곧 더 직접적인 움직임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비가 오던 오전, 윤철은 천천히 창문을 닫고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씨 탓인지 유난히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졌고 몸도 마음도 눅눅하게 가라앉은 듯했죠.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확인하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 아무 예고도 없이 나타난 모습에 윤철은 순간적으로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윤철은 현관문을 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냐? 무슨 일 있어? 갑자기라뇨, 아버지. 그냥 아버지 얼굴 뵈러 왔어요. 최근 건강검진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괜찮으신지 눈으로도 좀 보고 싶고, 그래야 안심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많았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려놓고는 과일과 건강즙을 꺼내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입맛 없으시다 하셔서요. 이거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맛있대요. 드셔보세요. 윤철은 잠자코 바라보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자연스럽게 윤철 맞은편에 앉았고 말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요즘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요. 윤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데? 아들은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했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혼자 모든 걸 챙기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윤철은 아무 말 없이 종이 위에 놓인 아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안에 들인 계산까지 감추진 못했습니다. 아버지, 후견인 제도라고 아시죠? 혹시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제도예요. 자식이 부모를 보호자로 등록해서 복잡한 일들을 도와드리는 건데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회사 선배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저만 몰랐나 봐요. 윤철은 컵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네가 날 보호해주겠다는 거냐? 그렇죠. 만에 하나라도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그때 허둥지둥하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윤철은 이미 그 말의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결정권을 가져가는 구조. 법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봐왔던 가족 간 후견 분쟁의 패턴이었습니다. 자식이 불안해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준비된 말투였고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죠. 부드러운 말로 정제된 어휘로 그 속의 속셈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난 아직 정신 멀쩡하다. 이 집에 무슨 계약이 필요한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미리 생각만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괜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엔 예전의 순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가장이 된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위해서 그래요. 진짜예요. 다른 뜻 없어요. 윤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런 줄 알겠다. 할 말은 끝났니? 대화는 부드럽게 끝났지만 공기는 조용히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진짜로 뭐 하자고 한 건 아니니까. 너무 무겁게 듣지 마세요. 윤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유리창을 타고 흘렀고 그 빗방울들이 마치 그의 마음 한켠을 조금씩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들이 돌아간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윤철은 언제나처럼 새벽에 눈을 떴고 새로 산 커피 원두를 갈아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커피는 쓰고 부드러웠으며 그의 머리는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아직도 윤철의 귓가를 맴돌고 있었지요. 후견인이라는 단어가 불쑥 떠오르면 가슴이 조이듯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은 배려의 말투로 시작했지만 결국 결정권을 빼앗으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내용이 거칠 수도 있다는 걸 윤철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요. 이른 오전이었지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단정한 옷차림을 한 여자였죠. 윤철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박윤철 아버님 되시죠? 아드님께서 부탁셔서 찾아온 방문가사 도움이에요. 간병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여자의 표정은 친절했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윤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영이었습니다. 간병 경력이 많고 자격증도 있다며 아들이 소개해 줬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며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간병인은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끓이고 오후엔 먼지를 닦았으며 저녁에는 조용히 정리를 했습니다. 식사 전후 혈압을 체크하고 물을 챙겨주기도 했죠. 윤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고요. 하지만 이틀째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은 윤철이 평소 챙기던 약통을 자신이 새로 정리했다며 약의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은 혈압약이네요. 아드님 말씀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있으셔서 혈압약을 3개 먹는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약이 좋아서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조절할게요. 윤철은 잠시 멈칫했지만 괜히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철은 문단속을 확인하려고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벌써 손에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단속 하러 나오셨어요? 제가 다 했어요. 아버님은 안 움직이셔도 돼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윤철은 문득 자신의 일상에서 작은 결정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게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윤철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가던 중 간병인의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주방 쪽에서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버님 잘 계세요? 근데 말씀이 좀 세셔서요. 천천히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래 혼자 지내셔서요. 아직 유언장은 손도 안 대셨어요.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윤철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이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간병인은 그저 식사를 차려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과 귀, 그리고 통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철은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현역 시절 증언 녹취나 위증 조사에 쓰던 물건이었죠.
오래되긴 했지만 윤철은 기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작지만 정확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거실 화분 뒤와 부엌 찬장 위, 침실의 시계 옆에 조용히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흔들리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간병인은 약을 챙기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복약 시간도 관리해 드릴게요. 아드님이 특히 부탁하셨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잘 챙기시라고요. 아드님이 참 효자시네요. 제가 알람 맞춰놓고 잘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윤철은 약을 받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죠. 실수 없이 정확하게 잘 해야죠. 그 말에는 두 겹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실수하지 않겠다고, 어떤 말도 어떤 표정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도와주는 척하며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지만 그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정신을 지켜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윤철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없었고 간병인은 변함없이 조용하고 성실한 척 움직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상처럼 보였지만 윤철의 눈은 예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소한 동선, 숨길 듯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약통 하나까지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 안 곳곳에 숨겨둔 녹음기를 점검했습니다. 배터리가 잘 돌아가는지, 파일이 저장되고 있는지, 마치 법정의 증거를 다루는 것처럼 꼼꼼하게 확인했지요. 윤철에게 이건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병인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철은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 말 진짜 안 먹혀. 약도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챙기시고 괜히 손댔다가 되려 의심만 사겠어? 아, 몰라.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아주 정정하시네. 좀 더 걸릴 것 같아? 나야 좋지. 집도 좋고 지내는 방도 넓어. 깨끗하고 할 것도 별로 없어. 그 말에 윤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들이 바라는 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의 윤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철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윤철은 녹음 파일을 노트북에 옮겨 저장했습니다. 오래된 기기였지만 파일은 정확히 분리되었고 음성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전화 통화, 아들의 목소리, 약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는 파일 하나하나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 정리했습니다. 이름 붙이기조차 법조인의 습관처럼 꼼꼼했습니다. 정리된 파일을 USB에 저장한 그는 그중 일부를 인쇄해 문서로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후배였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후배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지망생 시절 윤철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그간 격조했습니다. 제가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바쁘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그래, 바쁜 건 좋은 거야. 잘 지내지? 그런데 내가 조언이 좀 필요해서. 윤철은 아들과의 대화, 간병인의 태도, 후견인, 이야기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후배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잠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몰라서라도 정식 진단서를 하나 받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현재 상태가 얼마나 또렷한지 명시된 서류 말이에요. 그리고 유 원장, 재산 관련 문서들도 전면적으로 정리하시고요. 미리 정비해두면 더 이상 휘둘릴 일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병원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윤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수십 번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 일이 되니 생각보다 감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기록과 증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철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 간병인이 부엌에서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윤철의 귀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간병인이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커피라도 내려드릴까요? 신문은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었어요. 윤철은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사람이었고, 그건 곧 이 집의 질서를 바꾼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철은 아들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가 나설 차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어떤 말로 접근할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윤철의 기준으로 대화를 시작할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 해운대 바다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아파트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죠. 윤철은 평소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전날 변호사 후배와의 통화는 그에게 단단한 확신을 남겨주었고, 오랜만에 자신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아들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없이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말투는 더욱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때 아버지 표정이 안 좋으셨던 게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라도 오해하셨을까봐 다시 설명드리려고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랬던 거예요. 윤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리해본 서류가 있어요. 요즘은 노인 사기나 가족 간 법적 분쟁도 많아서 아버지 것도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가 꺼낸 것은 2장짜리 서류철이었습니다. 재산관리 및 위임 동의서. 윤철은 서류의 제목만 보고도 이미 어떤 문서인지 파악할 수 있었죠. 문장은 짧고 핵심은 빠져 있었고, 전체 맥락은 마치 자녀에게 관리 권한을 넘긴다는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관리 및 위임 동의서? 이런 건 천천히 검토하는 게 좋지. 갑작스럽게 들이밀면 불쾌할 수도 있지 않겠니?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이런 일 꺼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다들 일찍 정리해두시고 부모님들이 더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 말에 마음 약해져서 다 넘기신대요. 아버지, 저 믿으시죠? 그 부모들 지금 연락받고 살긴 한다니? 윤철은 고개를 돌려 거실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쪽 가장 깊은 서랍에는 유언장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고, 그 복사본은 변호사 후배에게 이미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난 이미 오래전에 다 정리해뒀단다. 유언장도 잔고도 증여 계획도 말이지. 아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벌써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언제 주시려고요? 그럼 왜 저한텐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윤철은 그 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걸 네가 요구할 때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꺼낼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어떤 변호사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호 목적보단 권한 이전에 더 가깝더라. 너답지 않게 성급하구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조심스레 다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철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재산을 내 손으로 지킬 만큼은 멀쩡해. 나중에 진짜로 도움이 필요해지면 그때는 내가 너한테 먼저 부탁할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철은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순수한 당황스러움을 읽었습니다. 그 눈빛은 계산된 것도 준비된 것도 아닌 진심과 당혹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 그렇게까지 욕심 부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서류 이름만 어려운 거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버지와 저희 가족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도 아실 줄 알았어요. 윤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란다. 그는 책상 쪽으로 걸어가 서랍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자필로 쓴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는 닳았지만 윤철의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내가 오롯이 준비한 문서다. 너한텐 아직 보여줄 마음은 없지만 단 하나는 말해주마. 내 노후는 내 손으로 지킨다는 원칙. 아직 유효해. 변한 건 없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윤철은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들이 그를 이전과 다르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윤철은 변호사 후배의 조언대로 정식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문서에는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은 경미한 저하가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 그는 진단서 사본을 봉투에 넣어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나머지 한 부는 다시 후배에게 전달되었죠. 그날 오후 윤철은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한 지역신문 기자와 복지 공무원이 포함된 메일 수신자에게 그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노인 대상 후견 권한 남용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작은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하루 뒤 마린시티 근처 소형 회의실. 낯익은 기자 한 명과 시청 복지과의 젊은 공무원, 그리고 동네 경로당 이사장이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윤철은 테이블 위에 녹음기, 진단서, 유언장 복사본, 그리고 아들이 준비한 위임계약서를 차례로 꺼내 놓았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구나 다 접근합니다. 간병을 핑계로 관리라는 명목으로 결국 판단권을 빼앗고 제 인생을 대신 설계하려고 들죠.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재산을 제 손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제 말은 법적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기자는 빠르게 메모를 했고 공무원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철은 녹음기의 일부 내용을 네, 들었습니다. 아버님 잘 계세요? 간병인이 네, 또 부엌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걸며 말했던 목소리. 아직 유언장은 손도 안 대셨어요. 천천히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녹음 내용은 명백했고 목소리는 변명할 여지 없이 또렷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을 고발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윤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경계할 줄 아는 노인은 약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호가 아닌 통제를 당하고 있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기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공무원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윤철은 천천히 일어나며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고 걸음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신문 한 구석에 조그맣게 실린 기사 한 줄. 후견을 가장한 통제. 한 노인의 고발. 이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적어도 윤철의 아들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신문 봤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것보다 그걸 꼭 밖에다 얘기하셨어야 했어요. 너를 겨냥한 게 아니야. 너 같은 자식을 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 구조 문제야.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분노였는지 자책이었는지 윤철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다음 날 윤철은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상가 하나를 처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자산은 현금화되어 지역 노인 공동체의 운영기금으로 일부 기부되었고 나머지는 윤철의 생활자금으로 남겨졌습니다. 기부식에서 윤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오래된 기억력과 사라지지 않은 판단력입니다. 기념사진을 찍는 순간 윤철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표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의 조용한 기쁨이었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윤철의 거실 창에는 달빛이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조용히 켜놓은 스탠드 조명만이 공간을 감쌌습니다. 윤철은 소파에 앉아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번이나 다듬고 다시 썼던 문서였습니다. 글씨는 삐뚤지만 또렷했고 종이 끝에는 눌러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지금껏 변호사로 수백 장의 계약서를 검토했지만 이 한 장이 가장 어렵고 가장 마음이 쓰였으며 가장 지키고 싶은 문서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현재 정신이 명확하며 모든 판단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상태임을 밝힙니다. 윤철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늙는다는 건 기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일이라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이 문서엔 무엇보다 자기 목소리를 가장 크게 담아두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각에 누가 올까? 인터폰을 켜자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며칠 동안 마음이 좀 그래서요.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가려고 왔어요. 윤철은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무릎 꿇을 듯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고 아들은 손에 조그만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별건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 앞에 오렌지가 싱싱해 보여서 좀 사왔어요. 아버지 말씀 듣고 그냥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조심스럽고 작게 흘러나왔지만 그 속엔 며칠 동안 아들이 품었던 미안함과 어쩌면 후회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철은 조용히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이젠 그저 화를 내는 순간은 지나고 있었습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남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였고 그 감정을 모두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윤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하러 왔니? 또 서류는 아니겠지?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저도 힘들고 주영이도 크니까 학원도 다녀야 하고 유학도 가고 싶다고 하고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왜 아버지 탓으로 돌렸나 싶기도 하고요. 윤철은 가만히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식의 변명 같은 사과는 언제나 불완전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죠. 나도 너한테 기대고 싶었던 적 많았다. 늙는 게 억울하고 무서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너였어.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고 다짐했다. 아직 너한테 아버지로 남고 싶다고. 말을 이어가자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윤철은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건 또다시 자식에게 쉽게 무너지는 부모의 전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내가 재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야. 그저 언제와 어떻게의 문제다. 그걸 내가 결정하려고 하면 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가 아니라 비후견인이 되는 거야. 그건 원치 않는다. 윤철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멈춰진 대화 속에서 창밖의 달빛이 다시 소파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희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관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윤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죄송하단 말 한마디에 담긴 수십 개의 감정들을 그는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라. 다리 박다. 길 잘 보일 거다. 아들은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고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고개 숙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 동안 윤철은 창문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봉투에 다시 넣은 유언장은 이젠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의 자존심이었고 늙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맺은 존엄 계약이었으니까요. 그 계약은 달빛 아래서야 비로소 제 진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고 동네 은행나무에도 연두빛 새순이 맺혔습니다. 윤철은 이른 새벽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와 커튼을 걷자 어스름한 빛이 실내를 채웠고 공기는 맑고도 서늘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며 하루를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집 안 곳곳은 그가 손수 정리한 흔적으로 단정했습니다. 특히 현관 앞 넘어지지 않게 고정한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는 며칠 전 복지사와 상담을 받은 후 설치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며칠 전 윤철은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지는 않았지만 주택연금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겐 그저 현명한 선택 정도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에게 이 결정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의 아버지로만 살아왔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박윤철으로.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유난히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윤철은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2번 노인 법률 상담 코너에 앉아 상속 갈등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있죠. 누군가는 자식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치매 남편 대신 친척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윤철은 그들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늙었다고 권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린 아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들에 윤철은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만큼 자기 삶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철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기다림으로 스스로를 상하게 하던 과거의 자신과 이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혼자 걷는 길이 외롭기보다 이제는 자유롭게 느껴진다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윤철에게는 새롭고도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몇 줄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나는 나를 증명해야 한다. 그 누구의 보호자도 피보호자도 아닌 내 이름으로.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동네 길엔 어르신들이 가벼운 산책을 즐기고 있었죠.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 사이로 새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든 것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며느리는 조용히 연락을 끊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윤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을 자식이 아닌 인간 윤철의 관계 속 타인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아야 할 순간이 옵니다. 윤철은 그 시기가 자신에게는 바로 지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 그는 언젠가 이 문장을 제목으로 작은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윤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는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윤철이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제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구 살고 있는 70대 주민입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그 마음이 거래처럼 느껴졌을 땐 참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내 몫은 제가 챙겼습니다. 남 줄 것도 내놓을 것도 내가 원할 때 내가 판단해서 주는 거지. 누가 요구한다고 내어줄 순 없는 일이잖아요. 살다 보면 마음 약해질 때도 많죠. 하지만 끝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할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집이든 아니면 내 인생이든요.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한번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 번뿐인 인생 아닌가요?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채널이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